자, 이제 우리 패널 분들께서 또 이제 하실 말들이 엄청나게 많으실 텐데. 네. 불꽃놀이가 될 것이냐, 불놀이가 될 것이냐, 역시 그런 두 가지 면을 보았고요. 유전자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조수로 쓸 거란 말이에요, 인공지능을. 그러면 인공지능은 모든 또 인공지능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인공지능을 더 빨리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떤 유전자 조작의 그 불놀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보안관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래에 저런 기술을 저는 일단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의 욕망이 무한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기술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사실 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 기술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기술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기술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 기술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은 저거는 오로지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을 위한 기술로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걱정이 됩니다. 네. 제가 네.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들으면서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뭐냐면 1800년도 후반에 우생학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130년 정도 흘렀는데 그땐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사람이 열성인지 우성인지 판단을 해서 죽이기도 하고 사회에서 낙오자로 만들어버리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태어나기 전에 DNA를 조작을 해서 이 사람이 우성한 인간으로 태어나게끔 조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윤리적으로 어긋난 건지 어긋나지 않은 건지에 대한 그 혼란스러움이 너무 있어요.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강연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뭐 저는 이제 어쨌든 이 분야를 계속해서 취재해왔던 기자니까 뭐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전 정보들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무슨 뭐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부를 상징하는 어떤 계급처럼 될 수 있을 테고 그런 세상에 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약간 잡아주기 위해서는 책임이라는 바퀴가 장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한 가지 기술만 놓고 논의를 진행하면은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과연 인간의 유전자를 슈퍼 유전자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인공지능 로봇이 범용 인공지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그 액션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을 훨씬 능가하게 됐을 때 우리 유전자를 바꿔서 그런 슈퍼 인간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그 레이 커스와이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특이점. 전체 인류의 IQ를 전부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다. 범용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그 지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뛰어난 로봇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이 유전자 조작의 문제가 미용, 의료, 그다음에 수명 연장, 그다음에 우리가 몸에 타투를 하듯이 뭔가 재밌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진화가 되고 불꽃놀이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네. 글쎄 이게 그렇게 어느 순간에서 자제가 가능하고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이 지금하고 20년 전하고 30년 전하고 상당히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자신이 만족해하거나 자신이 효용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막는다는 것이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근데 한 30년 전 생각이라 하면 어떻게 부모가 준 외모를 감히 바꿔라고 하는 우리 사회적인 약속과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영구적인 시술은 임플란트 정도라든지 무슨 인공관절이라든지를 하는 것에 불과한데 아니 어떤 유전자를 우리가 하나 바꿔주면은 더 이상 뭐 그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지 않는다, 당뇨로 고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건
그건 얼마나 우리 의료 비용을 줄이고 개인적인 행복을 높일 수 있는 거냐라는 결론으로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과연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오히려 더 방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두면은 돈 있는 사람과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사실 그걸 누리게 되는 상황이 올 자, 수가 이제, 있어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비슷한 얘기를 사실 계속 해주시는 건데, 여러분들 이런 거죠. 얼마 전에 그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그 아주 사이클의 황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암을 걸려도 결국 이제 뭐 최고 기록을 세우고서 이제 굉장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그러한 모든 기록을 다 박탈당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그 적혈구의 농도를 혈액을, 높이는 그러한 약을 주사를 맞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암젠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래서 우리가 빈혈을 고치는 약이었는데, 예를 들면 그러한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성형수술도 이제 그 DNA로 교치는 방법도 있으나, 여러분들 정말 김태희가 되고 싶으십니까? 네. 정우성이 되고 싶으시면 요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한 컷씩 이렇게 쌓을 수가 있어요. 지금 성형수술을 하니까 이게 나중에 그렇게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 한 컷씩, 세포 한 컷씩을 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곧 우리가 다 김태희, 그죠? 정우성이 되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이 가격은 어떻게 되고 결국 우리한테 무슨 이거를 할 것이냐는 사실은 이제 소비자의 손에 돌아왔다라는 거죠.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판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처드 도킨스 책에 보면 밈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부분, 생득적인 그 신체적인 부분 말고 이 문화적인 부분까지도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내려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격적인 부분과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까지 어우러진 한 사람의 인격체적인 그 소양이랄까요? 일종의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까지 전달이 가능한지가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송중기 말씀도 드린 거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이제 성격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밈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워서 그게 이제 그 풀이하자면 문화 유전자라고 하는 거, 어떤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전승되고 유전되는 거, 그걸 이제 밈이라고 하는데 그게 DNA에도 저장이 된다라는 설도 있고요. 그 후천적으로 문화적으로 전달된다라는 설도 있고 아직 근데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다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밈을 조작한다면 밈을 조작하는 데까지 뭔가 기술이 퍼질 수 있다면 뭐 그 역시도 불꽃놀이냐 불놀이냐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건 인공지능이 조율을 하는 시대가 빨리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계속 지금 또 듭니다. 네. 부 대표님. 예, 이러한 그 유전자 조작, 유전자 가위가 가져다 줄 것 같은 미래 생명공학의 세계는 저는 우리 사회에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던지는 것 같아요. 이런 과학의 혜택을 우리가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현상을 도외시하거나 뭐 외면하기만 하거나 규제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여전히 안 될 것 같지만 이거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생각하셨겠지만 엄청난 질문을 던졌죠, 우리한테. 저거를 과연 누가 쓰게 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저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저는 앞으로 모든 이런 저는 결국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긴 하겠지만은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은 모두 다 개인들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이런 새로운 질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어쩌면은 생명공학 시대의 생명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옛날에 50년 전, 30년 전 사람이 생각하던 것하고 또 다른 식의 질문을 우리한테 던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최 박사님. 네, 저는 좀 쉽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기술은 진보할 수 있죠. 계속 진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특정인의 욕망과 결부될 때 큰 위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사실 기계공학자가 욕망에 빠지면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고 화학공학자가 욕망에 빠지면 약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전쟁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과 함께 이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가 여전히 큰 화두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이런 걸 한번 좀 저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제 우리들의 유전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어서 모두가 다 똑같이 송중기처럼 생겼고 모두가 다 똑같이 송중기처럼 성격도 좋고 모두가 다 똑같이 그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그 송중기 역할의 그 대위처럼 운동도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로만 가득한 세상을 원한다면 그리고 기술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면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겠죠. 근데 과연 저희들이 원하는 세상이 그런 세상일까요? 근데 저는 송중기로만 가득한 세상이 그렇게 행복한 세상이 아닐 것 같아요. 송중기도 딱 한 명만 있을 때 좋은 거지. 모두가 다 송중기면은 네, 송중기를 질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우수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항상 달라지는 거거든요. 시대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100년 전에는 이상적이지 않은 기준이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금 선진국이 다 이런 미래의 황금이 될 유전자 기술, 생명공학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규제라든지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10년 뒤, 20년 뒤에 뭐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국가 단위에서 보면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현명하게 저는 바라보는 방법은 무조건 금지해서도 그렇다고 무조건 앞으로만 가자라고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영향력이 크고 무척 힘이 센 것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세고 큰 것일수록 그것을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통제할 줄 아는 힘을 갖춰야지만 사실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맥락에서 이제 받아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총기가 있죠. 총.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도구죠. 그리고 미국 같은 곳에서는 빈번하게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미국보다도 훨씬 더 총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캐나다라던가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총기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 사회의 문화와 분위기, 민주주의의 수준 이런 거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민주적이지 못하고 정치가 낙후돼 있고 그리고 소수의 독재자들이 쥐락펴락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래 우리나라의 군인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군인들의 유전자 정도를 조작을 해야겠지라는 게 통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굉장히 민주적이고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관철되는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워낙에 이제 심도 있는 주제라 그 문제부터 정말 우리가 터미네이터를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로 이제 번지고 있는데요. 그 이제 플로어에서는 이제 저희가 할 만큼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고 패널 분들은요. 플로어에서 정말 내가 오늘 이 질문을 안 하면 내가 집에 가서 잠이 안 오겠다. 이런 분이 틀림없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네, 질문을 저희가 몇 개를 받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네. 김건우라고 하는데요.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막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막 인간의 욕망인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네, 규제는 해야 되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솔직히 이제 저 같은 대학생들한테는 영역 밖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과학정책학과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런 과학기술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20대 청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결국 이제 이런 거를 바꾸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일반 국민들이 나한테는 이러한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드디어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람스럽게 이러한 것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굉장히 흥미가 있으셨으면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도 보시고 딴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도 보시고 중국도 보시고 영국도 보시고 미국도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예를 들면 피드백을 해주시면 드디어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바꿀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혼자만 마음속에 새겨 놓으실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학교에 가셔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것을 동아리를 한다든가 이게 지금 우리 학생 되시는 분도 바로 본인이 겪을 문제라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인공지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생명공학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질문을 많이 가지고 가시라고 저희가 이러한 그 방송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 식으로 답변을 해보면은 관심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냐면 어쨌든 생명공학이라는 새로운 도구가 지금 저희 손에 쥐어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되겠죠. 도대체 이 도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거기서 뭔가 직업이라던가 아니면 돈벌이에 대한 아이디어 같은 게 떠오를 수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할 수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뭐 책임의 윤리라던가 철학이라던가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성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을 가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심에 대한 욕구 때문에 이 자리에도 참석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에 이제 여기 방청객으로 오신 분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호기심, 관심,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죠. 생각보다 미래는 실제로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미래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방청객 분들, 여기 계신 패널 분들, 여기서 방송을 제작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기본적으로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래의 예측은 미래학자들이 하겠지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면서 저희의 이 미래 강연 큐를 계속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의 바다에서 빠져 죽을 염려는 있어도 데이터가 고갈될 일은 전혀 없다. 이러한 인재들이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에서 유로 가야 된다. 없는 거에서 있는 거로 가야지 있는 거에서 남들이 잘 되니까 그것을 스케일업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생존의 혁명이다. 이것을 쫓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사실 생존 자체가 지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